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1주차 마지막 시간으로 결산에서 그 장부 마감 쪽을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더 보고 다시 그 장부 마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교환자로 21번입니다. 21번. 21번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재무상태표 전 시간에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자, 재무상태표 웅지상사 2000X1년 12월 31일. 기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일정 시점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가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웅지상사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 이게 바로 재무상태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그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재무제표, 중요한 재무제표입니다. 자, 여기는 자산을 크게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현금, 당좌자산, 매출채권, 당좌자산, 상품, 재고자산, 비품, 유형자산 이렇게 간단하게 뭐 네 가지만 이렇게 나타내 놨는데 어쨌든 이 자산은 차변에 왜 놓이느냐? 자산이 증가가 차변이다. 자산이 어떻게 되면은 증가가 되노? 현금은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에, 우리 회사에 유입 들어오면 증가죠. 현금은. 감소는 어떨 때 감소됩니까? 나가면 감소. 나갈 때는 붕괴를 할 때는 들어오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놓고 현금이 나갈 때는 붕괴를 하면 대변에 놔야 되겠죠.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매출 채권. 채권이니까 이는 권리잖아요. 권리가 발생된 거. 권리가 발생되면은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없던 권리가 생기면은 권리가 생기니까 권리가 늘어나잖아요. 권리는 좋은 거잖아요. 늘어나면은 자산이 되고 의무가 늘어나면은 부채가 되는데 권리가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다. 이 매출 채권은 순수하게 외상으로 판매했을 경우 외상 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받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받을 어음 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이렇게 각각 분괴를 합니다. 했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묶어서 매출 채권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산이 무슨 자산이냐? 상품이라는 자산인데 이거는 창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보관하노? 팔려 나가기 위해서 보관되는 겁니다. 판매 대기 자산이죠. 팔아가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돈벌이에 기여하는 거란 말이야.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상품은. 그래서 상품은 어떻게 하면 증가되노? 상품을 상사기업이니까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구입해 오면은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오면은 증가. 상품을 팔아서 상품이 우리 회사 밖으로 팔려나가면은 감소. 그런 게 없잖아요. 상품이라는 자산은 어떨 때 증가, 들어오면 증가, 나가면 감소. 있죠. 권리가 자산이 됐을 때 증가가 되고 감소되는 이 부분만 조금 권리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 증가, 기존 있던 권리가 사라지면 감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품도 이 유행제하니까 유입,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은, 왜 하면 되나? 구입하면 들어오죠. 사오면 되잖아. 가지고 오면은 비품이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감소는 어떨 때 감소가 되나? 비품을 처분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남는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부채의 경우에는 빚이잖아요. 빚이 증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증가하나? 새로 빚내오면 증가되잖아요. 새로 빚내오면 대변. 기존 차입해왔던 빚을 갚아버린다. 상환해버리면 빚을 갚은 것만큼은 빚이 감소되잖아요. 이 감소되는 것은 차변에. 이 매입 채무는 앞에 매출 채권하고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한쪽이 매입 채무면은 한쪽은 매출 채권. 또 한쪽이 매출 채권이면 또 한쪽은 매입 채무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묶어서 매입 채무라 한다. 외상 매입금은 순수하게 신용으로 구입한 경우에 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순수한 신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물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매입이 될 때는 상품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이죠. 상품을 어음을 발행해주고 매입했을 때는 지급어음. 이 지급어음과 외상 매입금을 합친 금액이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다. 잔액도 대변에 남는다. 그 다음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은 뭐 거래처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부터 또는 뭐 제2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안 그러면 또 뭐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다. 빌려왔다. 돈은 들어와서 증가하고 빚은 늘어서 부채가 증가되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은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차변의 현금 증가, 대변의 차입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본은 출자를 받았다. 출연받았다. 출자 받은 돈이 120만 원 있었고 자, 그 밑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자본금하고 같이 합쳐서 자본이 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도 결국 뭐가 되느냐? 무슨 계정 과목이 되어지느냐? 자본 계정이 되는 거다.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자본의 증가가 된다. 그래서 대변에 47,000원을 넣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당기 순이익은 또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갑니다. 이익 잉여금, 잉여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또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자본거래에서 남은 돈, 자본거래 해가지고 득반 돈,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영업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거는 자본거래하고는 달리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거는 당기순이익이고 영업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라는 것은 누구와의 거래냐 하면은 영업거래는 우리 회사 주체하고 고객은 불특정 다수 고객이잖아요. 이런 고객하고의 거래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오로지 회사하고 누구하고 주주하고 우리 회사에 출연한 사람하고의 거래에서 생기는 게 자본잉여금입니다. 나중에 좀 더 레벨업 해가지고 이제 회계를 배우면은 또 이 자본에 대한 잉여금, 자본의 항목이 잉여금인데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그 이익잉여금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순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순손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순손실이 발생하면은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미처리 결손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결손금은 자본금을 나중에 우리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순이익, 자본금이 참 자본을, 순이익은 자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본의 증가가 되고 결손금이 생겨버리면 차변에 여기 결손금이 와가지고 자본이 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갈로를 해서 결손금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손실은 결손금,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경영
성과가 아니고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자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된다. 항상 잔액은 정가 쪽에 남는다. 정가 쪽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보면은 차변에는 비용이고 대변에는 수익이고,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다. 급여 종업원한테 월급 준 거잖아요. 광고 선전비,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TV 광고도 할 수 있고,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옥외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광고 선전은 왜 하나? 우리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이 팔아가 말라고, 돈 벌라고. 종업원도 월급 왜 주노? 일 열심히 하라고. 일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일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서 뭐 하라고? 돈 벌라고. 이 다 비용은 수익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예비교통비, 출장 가든지 이러면 예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교통비 줘야 되잖아요. 왜 출장 가고 교통비 들어가노? 물건 많이 팔라고, 많이 팔아가 말라고. 물건보다도 상품이죠. 상품이나 제품을 많이 팔라고. 서비스비 같으면 뭐 용역을 많이 주문받으려고, 많이 팔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 어떤 비용이다. 그렇게 급여와 광고선전비와 예비교통비는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업비라고 합니다. 영업비. 즉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하는데 이자비용 이거는 영업하고는 관계없이 발생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왔잖아요. 돈을 빌려가 이자를 줬다. 그럼 돈 빌려오는 게 우리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 영업 외 비용으로. 반대로 만약에 이자 수익이 있으면 이것도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일시적인 자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래처에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 받았다. 그럼 이자 수익이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돈 빌려주는 그런 대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상품 파는 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을 한다. 수수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으려고 우리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주로 상품 팔아가지고 주 영업이 상품 파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수료 받는 거는 영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영업 외 수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주 수익은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분기로 상품 원가하고 상품 매출 이익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나중에 이 상품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거래가 빈번하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복잡하고. 그래서 상품은 그 거래 행태에 따라서 이래 상품 계정을 또 쪼갭니다. 나눕니다. 상품은 주로 어떤 거래가 있나? 사가 오는 거래. 그 다음 또 파는 거래. 사가 오는 걸, 상품을 사오는 걸 뭐라 할까? 매입. 상품을 파는 걸 뭐라 할까? 매출. 그럼 매입 계정 하나, 매출 계정 하나. 매입 계정은 뭐고? 매입 계정은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성 계정입니다. 매출 계정은 수익 계정이고. 이렇게 상품은 매입하고 매출하고 남고, 남는 건 남은 상품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다음 기로, 이번 기에 팔다가 남았으니까 다음 기로 이월 시켜가지고 팔 상품이다 해가지고 2월 상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2월 상품 계정, 매입 계정, 매출 계정 이렇게 세 가지를 쪼갭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품을 매출 이익으로 해서 분기만 매출액하고 매출액을 매출 원가하고 매출 이익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매출액은 매출 원가하고 매출 이익하고 이렇게 합쳐진 게거든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하는 것 같으면 100원짜리가 원가고 50원이 뭡니까? 이익이잖아요. 원가하고 이익하고 합치면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요. 원가하고 이익하고 합치면 매출액이 되는 거죠.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분기를 시켜가지고 분계를 했을 때 이걸 나누고 이 부분 좀 복잡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원가하고 이익하고 구분을 한다. 그런데 실무에 가면은 상품 계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 계정을 3개로 또 뭐 5개로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실무에서는 3개로 쪼개서 매입
매입한 상품, 매출한 상품, 매입액은 매입 계정,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은 매출 계정, 2월 상품은 원가로 2월 상품 계정,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여기 A에서는 기말 수정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를 생략해 놨는데, 이거는 다음 주 차에 실무 문제를 풀이하면서 다시 또 이 부분은 또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부 마감입니다. 결산의 무슨 절차라 했죠? 장부 마감이 결산의 본 절차입니다. 이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마감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계정 과목들이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하고 손익계산서 계정하고 두 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수익 계정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거든요. 이거 마감하는 것도, 그 다음 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도, 작성하는 것도 항상 순서가 뭐부터 먼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하면 됩니다.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마감돼야 그 다음 뭐로 가느냐.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생겼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어디로 가야 되나? 자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안 나오면은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순서는 항상 손익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재무상태표로 간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을 한다. 마감을 하는 게 이제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분계를 해야 된다. 이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결산 분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수익 비용 계정을 잔액이 안 생기도록 똔똔이 차변 이꼬르 대변 합계 금액이 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익 비용 계정을 차이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꼬르 제로. 그럼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제로다 이 말은 수익 이꼬르 비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0으로 만드는 절차의 분계가 손익 계정의 결산 분계입니다. 자, 그럼 수익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나? 수익 계정은 잔액이 원래 대변에 있어요. 수익 계정은 대변에 있으니까 이걸 차변으로 보내버린다. 잔액을. 수익 계정의 잔액을 차변으로 보내버린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회가 대변에 50만 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자 수익 대변에 50만 원 있다. 그럼 차변에 50만 원이 들어와야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집합손익. 차변에 이자 수익은 수익이 차변에 오면 소멸이잖아요. 감소잖아요. 수익의 소멸. 대변에 집합손익 50만 원은 수익의 증가, 발생입니다. 실제로 더 발생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똔똔이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 수익을 50만 원 줄었으면 줄한 것만큼 늘어나야 똔똔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 수익 계정이 원래 이자 수익은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이 대변에 수익 50만 원 있는 걸 이자 수익 있는 걸 막 골락하면은 요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집합손익. 집합손익은 그대로 집합손익입니다. 이자 수익 집합손익. 또 매출 집합손익. 매출이익 집합손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 집합손익 하면 이자 수익 차변에 오니까 이자 수익 대변에 50만 원 있는데 차변에 50만 원 갚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계정을
제로로 만든다. 수익 계정의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차변의 수익, 대변의 집합 손익. 이렇게 붕괴가 되더라도 어쨌든 붕괴가 되었으면은 거래 판례소에 의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집합 손익 계정은 무슨 계정, 어떤 성질의 계정일까? 이건 좀 지조가 없어요. 손은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거든요. 누구하고 짝을 짓느냐에 따라 비용도 됐다가 수익도 됐다가. 자, 이거는 수익하고 짝을 짓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나는 수익할래. 그럼 수익이 차변, 요 수익은 소멸이 되니까 요 수익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때는 비용하고 짝을 지었어. 그러면 비용하고 짝을 지었으니 이거는 이게 아니고 손이에요. 손실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이 차변이니까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본전이지. 대체 붕괴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더 늘어난다든지 수익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본전이 돼야 됩니다. 수익의 소멸, 수익의 발생, 본전. 하나 죽이고 하나 살리고. 비용의 소멸,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본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비용과 수익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집합 손익 계정에 갖다 엮는다. 대체한다. 비용과 수익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해 엮는다. 그럼 집합 손익 계정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고, 붕괴를 했을 때 짝이 되는 계정 과목의 성질이다. 수익하고 짝 지우면은 수익 계정이 되어버리고, 비용하고 짝 지어버리면 비용 계정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전기를 하면은 집합 손익 계정에 전기를 하면은 차변에는 비용이 직결하게 됩니다. 모든 비용은 여기 다 옵니다. 모든 이자 비용, 뭐 수수료 비용, 급여, 뭐 감가상각비, 강구선전비, 세금과 공과 전부 비용은 여기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비용 집합을 시키니까 비용은 전부 차변에 집합시키고 수익은 반대로 또 전부 대변에 집합시키고 매출 수익, 이자 수익, 뭐 수수료 수익, 각종 수익은 여기 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합 손익계정이 결국 손익계산서 형태가 되어버리죠. 손익계산서가 왜 모입니까?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크면은 순이익이 생기거든요. 순이익이 생긴 순이익은 자본의 증가로 본단 말이에요. 자본에 대체시키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 이제 자본에 대체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개인기업에서는 보면 자본금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본계정이에요. 요거는 이 집합손익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요거는 뭐고 결국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수익이 크고 비용이 적으니까 여기에 100이고 여기에 70인 것 같으면 요거 자본금 30 순이익이 100 빼기 70 하면은 순이익 30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결국 단기 순이익이 어디에 대체된다는 말이에요. 자본금에 대체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합손익계정도 차변의 합하고 대변의 합이 일치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면서 차기율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장부가 마감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집합손익계정은 어떤 성질의 계정이고 차변의 비용을 직결시키기 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수익이 전부 집합되도록 회계 처리, 즉 분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성질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데는 비용하고 짝을 이루었으면은 비용하고 대응되었으면은 짝을 이루었으면은 비용 계정, 수익하고 짝을 이뤘으면은 수익 계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집합 손익 계정의 결론은 뭐고 결국 단기 순이익 아니면은 뭐다? 순손실이다.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어디에 대체시켜야 된다? 자본금에 대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한다. 이야기했죠.
작성하기 위해서 비용 수익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비용 수익 계정은 어떻게 해서 마감한다? 집합 손익 계정에서 마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느냐? 잔액이 생기면 그 잔액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다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그 잔액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긴다. 이월시킨다. 이렇게 마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자산 계정은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니까 잔액이 여기 생겨 많아 이게. 많으면은 그 잔액만큼은 차익이 이월내가 대변에 차익이 이월로 한다. 그러니까 다음 기로 2021년도로 가면은 2021년 1월 1일 해가 여기 정기 이월 여기. 요거는 2020년 12월 31일 해가 차기월. 2021년 1월 1일 정기월. 자산 계정과 부채 자본 계정은 마감하기 위해서 대체 분계가 없어요. 비용 수익 계정은 마감하기 위한 마감 분계를 해야 된다. 집합 손익 계정의 대체 시기는 마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산 계정과 부채 자본 계정은 마감을 안 한다. 의해버리면 되나. 이것도 물론 뭐 잔액 계정을 설정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옛날에 대륙식으로는 또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전부 통일돼 가지고 차익이 이월 해버린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정가가 여기니까 잔액이 여기 있어. 그럼 이쪽이 좀 모자라는 부분 잔액만큼은 차익 이월로 이어서 차익 이월. 그래야 12월 31일 차익 이월. 그럼 1월 1일 정기월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대변에서 자산은 차변으로 갔는데 부채 자본 계정은 정가가 이쪽에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정가돼 가지고 이걸 써야 돼. 다음 기회에 이걸 플러스 될 부분이 되잖아요. 정가 되려고 하면 플러스 되려고 하면 플러스 요인인 것도 정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이월이 되면 대변의 정기이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잖아. 그죠? 자산 계정은 대변의 차익이월, 부채 자본 계정은 차변에서 정기이월. 왜? 정가 감소되는 변이 각각 틀리니까 반대변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마감시키는 거예요. 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결산 마감 분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잔액만큼을 반대편에 보내가지고 차익이 이월시켜서 마감한다. 비용 수익 계정은 어떻게 마감한다? 새로운 집합 손익 계정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비용은 차변에 직결되도록 수익은 대변에 직결되도록 대체 분계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집합 손익 계정의 차변 비용 합계하고 집합 손익 계정의 수익 항목 대변의 합계하고 비교를 해서 대변이 크면은 당기 순이익이 생긴다. 그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대체한다? 어디로 대체해서 뭐를 증가시킨다? 자본금에 대체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쫙 마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본금 계정이 마감되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계산 안 되면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제로인 것 같으면 당기 순이익이 제로인 것 같으면은 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죠. 그렇지 않고 당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발생했다면은 이걸 반영 안 하고는 자본 계정이 마감이 될 수가 없어요. 자본 계정을 마감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당기 집합 손익 계정에서 당기 순이익이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안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이걸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된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뭐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항상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왜? 손익계산서의 그 갤러리, 재무상태표의 자본 또는 자본금 계정에 대체되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손익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되죠? 순서가 재무상태 변동표부터 먼저 떡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들고 작성하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이런 순서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거 장시간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소화를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이거 한 번에 이래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놨어요. 010-3503-3134. 학습을 하다가 그다음 또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그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안 하고 제가 한국어로 했잖아요. 우리말로 했는데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든지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일부 조금 보완해야 할 이론 부분들, 기초 부분들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실무 사례로 직접 이제 하나 차변 대변 나아가면서 프로그램에 분개를 해가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